자, 오늘부터는 제3장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력 전달 장치. 말 그대로 뭐예요? 이름 그대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보통 파워 트랜스미션 시스템이라고 해요. 자, 동력 전달 장치가 왜 필요하죠? 자, 우리가 결국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엔진에서부터 토크, 즉 회전력이 나와요. 그럼 엔진의 회전력, 그리고 회전수도 포함하겠죠. 엔진의 회전력이 결국 어디로 전달이 되죠? 타이어, 즉 구동륜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구동륜, 타이어로 전달된 그 회전력은 결국 뭐죠? 타이어가 회전을 하면서 노면 간의 마찰력을 발생시키게 되고, 그리고 그 마찰력이 바로 우리가 구동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량은 타이어의 구동력에 의해서 차량이 앞으로 전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러려면은 결국 뭐죠? 엔진에서부터 타이어까지 동력을 전달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동력 전달 장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관, 즉 엔진이죠. 엔진의 동력을 최종 구동축, 즉 타이어가 부착되는 그 차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 구동축. 그래서 엔진의 동력을 최종 구동축으로 전달하는 장치, 즉 일련의 장치를 우리가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관, 엔진의 회전 속도와 토크를 변화시켜 구동륜에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 장치, 이걸 바로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력 전달 과정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2장에서 우리가 엔진의 RPM, 자, 토크 특성, 즉 엔진 성능 곡선으로부터 우리가 구동력과, 즉 자동차의 구동력과 속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동력 전달 장치, 즉 동력 전달 과정에 대해서 앞에서 좀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자, 요거는 앞에서 좀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동력 전달 과정은, 자, 맨 처음이 뭐죠? 당연히 엔진이죠. 엔진에서부터, 자, 그 다음에 클러치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 변속기, 그 다음 추진축, 종감속기어, 차동장치, 그 다음 차축 샤프트, 그리고 구동륜, 타이어, 이러한 순서로, 자, 동력이 전달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앞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자, 동력 전달 과정의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 이 차량을 보면서 조금 더 간단히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엔진이 이렇게 있어요. 엔진이 있고, 자, 엔진에 보면 지금 여기 뭐죠? 이게 실린더죠. 실린더가 하나, 둘, 셋, 넷. 자, 실린더가 4개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4기통 엔진이라고 하죠. 자, 여기는 지금 4기통 자동차입니다. 자, 엔진에서, 자, 회전력이 나와요. 자, 회전력이 나오면은 결국 이 회전력을 최종적으로 뭐예요? 타이어까지 회전력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죠? 타이어 전 단계, 이 차축, 타이어가 부착된 차축까지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전달되는 과정이, 자, 엔진에서 나온 회전력을 일단 최초에 거치는 과정이 뭐냐면 두 번째, 자, 클러치로 먼저 전달이 됩니다. 클러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엔진에서 나온 동력을, 자, 클러치를 거쳐서 이 뒤로 보내줘야 되겠죠. 자, 이 클러치는 엔진에서 나온 동력을 여기서 연결했다, 끊어줬다, 즉 동력을 단속하는 기능을 해주는 역할이 바로 클러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클러치를 거치면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미션이라고 그러죠. 자, 트랜스미션. 자, 이 미션, 변속기라 그래요. 자, 변속기로 이렇게, 자, 동력을 전달하게 돼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엔진에서 나온 회전력, 토크가 클러치를 거쳐서 변속기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자, 근데 이 변속기는 어떤 기능을 한다 그랬죠? 말 그대로 속도의 변화를 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속도의 변화, 속도는 뭐죠? 회전 속도죠. 회전 속도의 변화를 어떻게 주죠? 즉, 클러치를 거쳐서 나온 그 회전 속도를, 자, 크기가 다른 기어를 서로 연결을 시킴으로써, 자, 우리가 앞에 2장에서 감속비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뭐 1단,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자, 크기가 다른 기어를 연결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이 엔진의 회전수, 그리고 그 다음에 클러치를 거쳐서 나온 회전수를 변속기를 통함으로써 그 회전수를 바꿔가지고 변속기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회전수가 줄면은 대신 뭐가 커진다 그랬죠? 토크가 커진다 그랬죠? 그리고 회전수가 증가하면은 마찬가지로 토크는 이번에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엔진을 거쳐서 클러치를 거치고 그 다음 변속기를 통해서 회전력이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변속기를 거쳐서 나온 게, 자, 최종 구동축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엔진하고 클러치하고 변속기는 전부 다 보통 차량의 앞쪽에 있습니다. 주로 본네트 쪽에 있죠.
그리고 구동류는 뒷바퀴예요. 그럼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으니까 뒷바퀴 쪽으로 동력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긴 회전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추진축 혹은 영어로 프로펠러 샤프트라 그래요. 그래서 추진축을 거쳐서 뒤쪽으로 동력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자, 뒤쪽으로 동력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그러면 차축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를 거친다 그랬죠? 5번 종감속 기어를 거친다 그랬어요. 자, 종감속 기어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감속 기어예요. 감속 기어. 근데 종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속을 해준다는 겁니다. 원래 감속은 어디서 해주죠? 이 변속기에서 감속을 해줘요. 뭐 기어 1단, 2단, 3단, 4단, 이런 5단, 6단 이런 식으로 단수가 있죠. 물론 단수가 낮을수록 감속비가 크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변속기에서 한번 감속을 해주고 그리고 이 프로펠러 샤프트를 거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감속 기능은 없죠. 자, 근데 종감속 기어에서 또 한번 감속을 해주는데 자, 여기 보면은 종감속 기어가 어느 부분이죠? 요렇게 된 거, 요렇게 니은자로 된 거 있죠? 요 기어하고 요 기어가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보통 베벨 기어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자, 요 기어의 입수보다 요쪽 기어의 입수가 더 많아요. 그럼 여기서 회전수가 뭐예요? 이 기어를 거치면은 뭐예요? 회전수가 감소하겠죠? 즉, 종감속 기어의 기어비가 2라 그러면은 요 기어수보다는 요 기어가 2배로 기어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변속기를 거쳐서 추진축을 거쳐서 나온 그 회전수를 종감속 기어에서 한 번 더 일률적으로 다 감속을 한번 또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감속 기어에서 한번 감속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종감속 기어를 거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차축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차동장치라는 거를 한 번 더 거치게 돼요. 자, 요 부분이 이제 차동장치입니다. 요거 저 그림 봐서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히 모르겠지만 자, 요건 나중에 3장 설명하면서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요 차동장치를 거치게 됩니다. 요 차동장치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자, 왼쪽 바퀴 차축이 이렇게 뒷차축이 있을 때 만약에 선회를 해요. 이렇게 선회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왼쪽으로 선회를 하면은 자, 바깥쪽 바퀴의 회전 반경은 안쪽 바퀴보다 회전 반경이 더 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굴러가면 어떻게 돼요? 바깥쪽 바퀴는 사실 더 빨리 굴러가야 되겠죠? 안쪽 바퀴는 좀 천천히 굴러가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 차축의 회전수가 동일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굴러가는 거리가 똑같으니까 안쪽은 원래 조금 돌아가야 되고 바깥쪽은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회전수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끌려가고 반대쪽은 역슬립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면은 이 차동장치는 뭐냐면은 자동차가 선회할 때 이 바깥쪽 바퀴하고 안쪽 바퀴의 회전수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장치예요. 즉 바깥쪽은 빨리 돌고 안쪽은 천천히 돌게 만드는 장치. 이걸 우리가 차동장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차동장치를 거친 다음에 이 차축 샤프트, 구동축으로 이제 회전력이 전달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구동축에 결국 뭐가 연결이 되죠? 구동륜, 즉 타이어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 즉 엔진에서부터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그리고 종감속기어, 차동장치, 구동축, 그 다음 구동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엔진의 동력이 타이어로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차량의 동력 전달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동력 전달 과정을 위해서는 각각의 중간중간 장치가 있죠. 동력 전달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 뭐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종감속기어, 뭐 차동장치, 차축 샤프트, 구동륜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거에 대해서 요런 장치가 있는데 자, 요런 여러 가지 장치 중에서 자, 특히 좀 중요한 클러치, 그리고 변속기, 그리고 종감속기어, 차동장치 요 4개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제가 추가로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자, 엔진에서 구동륜까지의 동력 전달 과정 및 기능이라고 해서 제가 순서를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썼습니다. 자,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지만 한번 읽어보고서 다시 넘어갈게요. 여기 자동차가 있고 자, 처음에 뭐 엔진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고 자, 클러치는 뭐라 그랬죠? 엔진에서 나온 동력이 여기 클러치를 거치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엔진 동력의 연결 또는 단절 기능을 해주는 게 바로 클러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클러치는 결국 뭐예요? 엔진하고 변속기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클러치는 엔진 동력의 연결해주고 끊어주고 해주는 거를 뭐죠? 즉 뭐냐면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로 전달을 하는데 그 중간에 클러치가 있어서 이 클러치가 바로 변속기로의 동력을 끊었다 연결했다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클러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변속기.
변속기는 자, 결국 뭐죠? 속도에 변화를 주는 장치라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의 주행 상태에 따른 자, 토크와 회전수의 증강 기능을 해주는 게 바로 변속기입니다. 자, 큰 기어를 연결시키면은 회전수가 감소한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토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토크는 증가한다 그랬어요. 즉, 토크하고 회전수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크가 커지면 회전수가 그거에 반비례해서 줄어들고, 마찬가지로 토크가 작아지면 회전수는 그거에 반비례해서 증가하겠죠. 자,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변속기라고 보시면 돼요. 즉, 기어의 변속비. 우리가 앞에서는 감속비라 그랬습니다. 하여튼 변속비 혹은 감속비를 조절해가지고, 자, 이 엔진에서 나온 동력을 추진축으로 연결해 주기 전에 뭐죠? 회전수하고 토크의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진축이 있다 그랬어요. 자, 변속기에서 나온 회전력을 자, 구동륜으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바퀴로. 근데 이 엔진, 클러치, 변속기는 다 보통 어디에 있죠? 우리 자동차 승용차 보면은 운전석 앞쪽, 본네트라 그러죠. 그 앞쪽에다 존재하죠. 그리고 구동륜, 동력이 전달되는 거는 뒷바퀴 쪽으로 구동을 해요. 동력이 이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뒷바퀴 쪽까지 동력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길이가 긴 회전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자, 추진축이라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속기로부터의 동력을, 자, 물론 이 뒷바퀴로 가기 전에 어디로 먼저 간다 그랬죠? 종감속기어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변속기로부터의 동력을 종감속기어에 전달하는 기능을 해주는 게 바로 추진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추진축이 모든 자동차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동차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엔진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구동은 어느 바퀴로 하죠? 앞바퀴로 하는 게 아니라 뒷바퀴로 구동을 합니다. 이런 걸 보통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이라 그래요. 자, 엔진이 앞에 있고, 자, 구동을 뒷바퀴로 하다 보니까, 자, 동력, 회전력을 전달하려면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이 추진축이라는 게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자동차가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떤 게 있죠? 엔진이 앞에 있으면서 구동도 앞바퀴로 구동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뭐죠? 엔진 앞에 있고, 구동축도 앞에 있으니까, 자, 이때는 추진축이 필요 없겠죠. 바로 앞에서 다 해결하니까. 즉,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에서는 사실 이 추진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보통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에서 추진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종감속기어. 자, 추진축을 거쳐서 나온 회전력은 종감속기어에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전달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추진축은, 종감속기어는, 자, 추진축으로 나온 동력을 첫 번째는 뭐죠? 그것과 직교하는 뒷차축에 전달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 회전이 어떻게 돼요? 추진축은 이렇게 되면 이 축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자, 근데 뒷바퀴 차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회전 방향하고 이 회전축하고 이 회전축은 어떻게 돼요? 90도 직각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회전 방향을 90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회전하는 요 기어, 요 베벨 기어라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회전 방향을 90도, 즉 뒷차축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뒷차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회전 방향을 직각 방향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일단 종감속기어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래서 추진축에서의 동력을 그것과 직교하는 뒷차축에 전달함과 동시에, 자, 직교하는 뒷차축에 전달하죠. 그 다음 또 뭐죠? 사실 종감속기어의 원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 직교하는, 회전 방향을 직교하는 걸로 바꿔주는 게 큰 중요 기능은 아니고, 가장 큰 기능은 뭐죠? 한 번 더 감속을 해주는 게 큰 기능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직교로 전달함과 동시에 일정한 감속을 한다는 건 토크를 증가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일정한 감속을 하는 기능이 바로 종감속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종감속기어를 거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그랬죠? 차동장치. 차동장치는 뭐라 그랬죠? 차동기어. 자, 자동차가 커브를 주행하거나 혹은 노면 저항의 차이 등에 의해 생기는 좌우 바퀴의 회전수의 차를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걸 우리가 앞에서 차동장치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차동장치를 거치면은 그 다음에 뭐죠? 이제는, 자, 이 뒷차축으로 동력이 전달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구동축,
자, 그래서 차동 기어로부터 동력을 좌우 바퀴에 전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구동축에는 뭐예요? 구동륜, 즉 타이어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차량의 주행에 필요한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타이어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즉 마찰력에 의해서 구동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자, 요게 바로 이제 동력 전달 순서니까 여러분들이 자, 3장을 앞으로 배우게 되면서 자, 이 동력 전달 순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마세요. 항상 뭐죠? 원리를 따져가지고서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서 외우시면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하고서 이 동력 전달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좀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죠? 엔진이 앞에 있고, 자, 구동축도 앞에 있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때는 이 추진축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형태에 따라서 뭐 추진축 같은 경우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차량에 따라서 조금 약간의 동력 전달 순서는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순서는 이와 같은 순서로 동력이 전달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엔진에서부터 구동륜, 즉 타이어까지 동력이 전달되는 과정, 즉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배웠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동력 전달 장치의 동력 전달 순서와 그리고 동력을 전달하는 각각의 장치에 대한 간단한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하고서 넘어갔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 보통 이래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뭐였죠? 앞에 동력 전달 장치 소개할 때는 엔진이 앞에 있고 그리고 뒷바퀴를 구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엔진에 위치하고 그리고 구동을 어느 바퀴로 하느냐, 즉 앞바퀴로 하느냐 뒷바퀴로 하느냐, 혹은 엔진이 앞에 있나 뒤에 있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자동차를 분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 이건 뭐죠? 여기 나온 것처럼 엔진은 앞에 있고 구동은 뒷바퀴로 하는, 그래서 앞엔진 뒷바퀴 방식의 구동 방식의 자동차가 있고, 또는 뭐죠? 엔진이 앞에 있고 뭐요? 또 앞바퀴로 구동하는 방식도 있어요. 또는 엔진이 뒤에 있고 뒷바퀴 구동하는 방식도 있고, 또 엔진이 중간에 있으면서 뒷바퀴 구동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네 바퀴로 다 구동하는 사륜 구동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구동 방식이 있습니다. 그 구동 방식에 따라서 물론 동력 전달은 조금 틀릴 수는 있겠죠. 이와 같이 이 엔진에 위치하고 그리고 앞바퀴냐 뒷바퀴냐 이런 구동륜의 바퀴, 구동 방식, 동력을 전달하는 그 바퀴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가 자동차를 분류하는데, 자,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과 그리고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 그리고 뒤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 그리고 사륜 구동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이에요. 자,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은 자, 앞에 엔진이 있고 구동은 뒷바퀴로 한다는 겁니다. 뒷차축으로. 그럼 결국 뭐죠? 앞엔진이니까 우리가 프론트 엔진, 그 다음 뒷바퀴니까 뭐죠? 뒷바퀴 구동이니까 뒷바퀴를 보통 우리가 리어 타이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뒤, 리어, 그리고 구동은 드라이브에서 리어 드라이브 타입. 그래서 요 앞엔진, 프론트하고 뒷바퀴 구동에서 리얼 해서 R에서 우리가 보통 FR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뭐죠?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은 자동차의 앞부분에 엔진, 클러치, 변속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있죠? 뒤쪽에 뭐가 있습니까? 종감속 기어, 차동 장치, 그리고 뒷차축, 그리고 구동륜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동력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뭐죠? 추진축. 그래서 우리가 프로펠러 샤프트라고도 하고 드라이브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추진축을 이렇게 연결한 방식. 이걸 우리가 바로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이 이렇게 있지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방식도 있다 그랬죠. 뭐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일단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에 대해서 보면은 뭐 장점과 아마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은, 먼저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은 첫째 장점이 뭐냐면 앞차축의 구조가 간단해요. 즉 앞차축의 구조가 간단합니다. 당연하죠. 왜? 구동은 뒷바퀴로 구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앞바퀴는
동력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앞쪽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타이어만 굴러가면 되고, 또 하나 뭐죠? 핸들을 틀면은 조향을 해야 되겠죠? 커브를 틀어야 될 때. 그러니까 조향장치 정도만 간단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차축의 구조가 간단한 그런 장점이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적차 상태에 따라 축하중의 편차가 적다는 겁니다. 적차라는 거는 여기다가 운전자 포함해서 사람이 어느 정도 꽉 차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운전자만 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보통 앞에 엔진하고 클러치, 변속기가 다 있으니까 아무래도 앞차축의 무게가 축하중이 아무래도 클 겁니다. 그러나 이 적차 상태, 자, 사람이 다 타고 있거나 뭐 물건을 화물을 실었을 때는 뭐예요? 그때는 앞차축과 뒷차축 간의 무게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건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차 상태에 따라 축하중의 편차가 적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냉각수 순환 경로와 난방용 공기의 경로가 짧아 차실의 난방이 빠르다 그랬어요. 자, 이 앞에 냉각수도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차실 뭐 에어컨이니 뭐니 뭐 난방장치니 해서 여기서 바로 그냥 뭐 엔진에서 바로 이렇게 난방을 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그리고 그러니까 난방용 공기의 경로가 짧기 때문에 차실의 난방이 빠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진 시키는데도 유리해요. 앞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엔진이 앞에 있으면은 뭐죠? 물론 물로 순행식으로 해서 물로도 냉각을 시키지만 앞에서 공기가 막 들어가면서, 자, 엔진을 순환시키는 역할도 해줄 수 있겠죠. 보통 본네트 앞에 보면은 앞에 이렇게 구멍이 막 이렇게 뚫려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은 긴 추진축을 이용함으로 차 실내의 공간 이용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 앞에 엔진, 클러치, 변속기가 있고 뒤쪽에 종감속기어, 차동장치, 구동축, 그리고 구동륜이 있으니까 결국 엔진의 동력을 뒷바퀴로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결국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앞에 있는 동력을 뒤로 연결해주는 추진축이 하나가 쭉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자동차 앞에서부터 뒤까지 이 길이가 굉장히 긴 추진축이 차량의 밑바닥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이 추진축,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실내 공간을 어떻게 그 밑에까지 그 추진축 공간까지 실내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추진축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긴 추진축을 이용함으로 차 실내 공간 이용도가 낮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추진축 많이 보셨죠? 특히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일반 승용차에서는 못 보지만 길거리 가는 트럭 보면은 가끔 밑에 이렇게 쫙 보면은 밑에 뭐 봉 같은 게 이렇게 있죠. 기드럽게. 그게 막 돌아가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추진축이 밖으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뭐 트럭 같은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은 긴 추진축을 이용함으로 차 실내 공간 이용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공차 상태, 즉 비어있는 상태죠. 그래도 운전자는 탄 상태입니다. 공차 상태에서 빙판길이나 등판 주행할 때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단점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 이유는 뭐죠?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에서, 자, 엔진이나 클러치, 변속기 이런 게 굉장히 무거워요. 다 앞쪽에 있으니까 앞차축의 무게가 크다 그랬죠? 그럼 상대적으로 뒷차축의 무게비는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물론 사람이 꽉 차고 무게를 짐을 실으면 달라지겠지만 공차 상태라는 거는 운전자만 탄 상태죠. 그러면 앞차축보다는 뒷차축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의 구동력은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축하중, 즉 결국 뭐예요? 타이어하고 노면 간의 마찰력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동력은 우리가 2장에서 배웠어요. 자동차의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물론 그 축하중은 구동륜에 작용하는 축하중이겠죠.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서 나오는 구동력과 또 하나는 뭐죠? 엔진부터 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서 나오는 구동력. 이와 같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서 나오는 구동력과 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서 나오는 구동력 두 개 중에서 뭐라 그랬죠? 작은 값에 의해서 구동력이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빙판길 같은 경우, 자, 마찰계수가 무지하게 낮겠죠? 일반적으로 아스팔트나 이런 데서는 마찰계수가 보통 0.9 정도 됩니다. 즉, 축하중의 90% 정도가 구동력으로 발휘가 될 수 있어요. 엔진 용량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그러나 빙판길에서는 마찰계수가 0.9가 아니라 0.1 정도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럼 뭐죠? 축하중에 10% 정도밖에 구동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뒷차축이,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은 뒷차축의 무게가 가벼워요.
그러면 결국 뭐죠? 축하중이 작아요. 마찰계수도 작은데, 빙판길에서 마찰계수도 작은데 축하중까지 작아지니까 구동력이 어때요? 굉장히 적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서 나오는 구동력은 굉장히 작고, 그리고 엔진, 즉 동력 전달 장치에서 나오는 구동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럼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서 나오는 구동력에 의해서 구동력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엔진에서 나오는 구동력은 충분하니까 결국 이런 빙판길에서는 어떻게 돼요? 타이어가 그 엔진의 용량이 남으니까 헛바퀴를 돈다는 겁니다. 왜? 지면이 지지할 수 있는 마찰 능력이 적으니까 그 남는 힘에 의해서 헛바퀴를 돌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공차 상태에서 빙판길에서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등판 주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등판 주행할 때는 어떻게 되죠? 쭉 등판을 주행하는데 뒷바퀴로 구동을 하죠. 고개 올라가기 더 힘들어요, 등판. 근데 뒷차축 무게가 역시 작으니까 더 당연히 올라가기가 어렵겠죠. 구동력이 적어지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2번에 대한 거는 결국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 의해서 구동력이 결정이 되는데 결국 축하중이 적기 때문에 구동력이 작게 나온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엔진 앞바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타입. 그래서 FF 타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 뭐였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이었어요. 즉, 앞엔진 뒷바퀴는 앞에 엔진 클러치 변속기 있고 결국 뭐예요? 뒷차축까지 이 추진축, 즉 드라이브 라인을 통해서 뒤쪽으로 동력을 전달해 줬습니다. 자, 근데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은 앞에 엔진, 클러치, 변속기 있고 구동까지 어떻게 해요? 앞바퀴로 하니까 이 뒤쪽에 이게 다 필요가 없죠. 앞쪽에 다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앞쪽에 종감속기하고 뭐 차동장치, 구동축까지 다 앞쪽에 다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앞쪽에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은 엔진과 동력 전달 장치 일체를 앞쪽에 다 이렇게 둔 겁니다. 앞쪽에 다 이게 다 있어요. 앞쪽에 두고 있으며 앞바퀴가 구동바퀴와 조향바퀴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즉 앞에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은 동력 구동은 뒷바퀴로 하고 앞쪽은 뭐죠? 조향만 하면 되는 거죠. 커브 틀 때. 근데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은 조향도 해야 되지만 동력까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은 앞바퀴가 구동바퀴와 조향바퀴로 다 활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변속기와 종감속기어 및 차동장치를 복합한 트랜스 엑셀이라는 장치를 두고 있어요. 즉 변속기, 종감속기어, 차동장치를 결합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자동차 타이어가 있으니까 앞쪽이에요. 자,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엔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클러치가 있고 변속기가 있어요. 자, 엔진, 클러치, 변속기까지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앞엔진 뒷바퀴하고 엔진, 클러치, 변속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뭐죠? 이 나머지 부분을 앞쪽으로 옮겨야겠죠. 자, 그래서 엔진, 클러치, 변속기에다가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요 자체가 변속기로 이렇게 끝난 건데 여기 축 하나가 이렇게 더 있네요. 더 있고 여기가 변속기하고 기어로 연결이 돼서 이 축이 회전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가 돌면 기어로 이 축이 돌겠죠. 그 다음에 이 축에서 뭐예요? 요게 종감속기어입니다. 종감속기어. 여기서 돌 때 요 기어보다 요 기어가 더 크죠. 즉 요 기어는 좀 작고 요 기어는 커요. 그래서 요 회전력이 요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즉 감속이 되겠죠. 기어가 더 크니까 감속이 됩니다. 즉 요게 종감속기어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종감속기어는 이렇게 니은자로 베벨기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평기어가 이렇게 연결된 형태로 종감속기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또 뭐죠? 종감속기어가 있으면 여기 차동장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 차동장치가 있어요. 즉 좌우바퀴의 회전수를 조절해주는 차동장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구동축이 이렇게 있고 타이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변속기와 종감속기어 및 차동장치를 복합한 트랜스 엑셀을 두고 있다 그랬는데 바로 요겁니다. 엔진, 클러치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변속기가 이렇게 있죠. 변속기가 있고 여기 종감속기어로 동력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변속기에서 축을 하나 이렇게 빼서 기어로 연결해서 종감속기어 있고 여기 차동장치가 있는데 요게 한 세트예요. 요렇게 차동장치, 종감속기어, 변속기 요게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된 요걸 우리가 트랜스 엑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트랜스 엑셀로 해서 동력을 전달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바로 트랜스 엑셀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때요?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하고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 차이가 뭐죠? 단지 뭐죠? 이 종감속 기어 그리고 또 뭐죠? 차동장치 그리고 구동축, 차동장치 구동축이 결국 뭐예요? 앞으로 그대로 이동시켰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뭔가 하나가 또 차이가 또 있을 겁니다. 자, 뭐가 없죠? 추진축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앞에서 뒤로 동력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긴 추진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추진축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추진축이라고 하면 요걸 추진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추진축이 아니죠. 그냥 변속기의 일부로 해서 하나 동력을 그냥 간순히 빼준 형태예요. 그래서 이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은 이 긴 추진축이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그럼 뭐가 장점이 있겠습니까? 이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은 이 추진축 때문에 뭐가 안 좋아요? 실내 활용도가 적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쪽에 다 있으니까 뭐요? 이쪽 실내를 다 활용도가 높겠죠. 그래서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추진축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죠? 자, 종감속 기어를 한번 보세요. 자, 종감속 기어가 여기는 베벨 기어로 니은자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는 종감속 기어가 어떻게 됐어요? 일렬로 평기어가 일렬로 이렇게 기어로 그냥 물려 있죠. 자, 앞에서 우리가 종감속 기어, 즉 우리가 동력 전달 순서에서 1, 2, 3, 4, 5, 6, 7 쭉 나가면서 종감속 기어를 설명할 때 뭐라고 되어 있죠? 종감속 기어의 본연의 기능은 뭐죠? 첫 번째 기능은 변속기에서 나온 감속비, 감속을 통해서 변속기를 통해서 감속돼서 한번 동력이 나오겠죠. 회전수가 감속돼서. 즉 변속기를 통해서 나온 회전을 종감속기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감속하는 기능을 해주는 게 종감속 기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예요? 요 기어보다 요 기어가 크니까 한번 감속을 해준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엔진 앞바퀴 구동도 요 기어보다 요 기어가 더 크니까 결국 뭐예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감속을 해줍니다. 자, 종감속 기어의 역할을 똑같이 해줘요. 자, 근데 이거랑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죠? 앞에서 설명할 때 종감속 기어는 일률적으로 감속을 최종적으로 해주고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여기서는 지금 회전 방향이 어느 쪽이죠?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에서는 회전 방향이 이 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근데 구동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타이어가 연결된. 얘는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니까 어떻게 됐죠? 회전 방향을 직교하도록 직각 방향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이 종감속 기어가 해줬습니다. 즉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에서의 종감속 기어는 최종적으로 감속 기능을 한번 함과 동시에 뭐죠? 회전 방향을 직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즉 감속 기능 그리고 회전 방향을 바꾸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을 해줬어요. 자, 근데 이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똑같이 감속은 한번 해줬어요. 종감속 기어가. 그러나 어때요? 회전 방향 지금 어떻게 돌죠? 회전 요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죠. 역시 여기 연결해도 요 축을 중심으로 돌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종감속 기어를 펼쳐도 똑같은 축 방향으로 평행한 방향으로 돌아요. 즉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에서는 회전 방향을 직각 방향으로 바꿔주지 않고 그냥 평행 이동만 시킨 거죠. 그대로 즉 회전 방향을 직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지 않고 오직 뭐죠? 감속 기능만 해주는 종감속 기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과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도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먼저 장점, 엔진에서부터 구동륜까지 동력 전달 거리가 짧아요. 뭐 동력 전달 거리가 짧으니까 이건 당연히 뭐 앞에 엔진도 있고 앞에 앞바퀴로 구동하니까 뭐 동력 전달 거리 당연히 짧겠죠. 짧다는 거는 아무래도 장점이죠. 왜? 기구부 자체가 단순해지고 기구부 자체가 짧아지니까 이건 확실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효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장점으로 작용할 테고 그 다음 적차 상태에서 앞뒤 차축의 하중 분포가 비교적 균일하다 그랬어요. 물론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적차 상태가 아니고 운전자만 탈 때는 불균일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은 당연히 뭐야? 무거운 게 앞쪽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앞 차축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무거울 확률이 많겠죠. 그런데 적차 상태니까 뒤에다가 짐을 실는다든가 다 채우고 나면은 이제 앞차축, 뒷차축 간의 하중 분포가 균일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대신 적차 상태가 아니면은 앞차축하고 뒷차축의 무게입은 아무래도 균일하지 않겠죠. 그런 얘기로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장점 겸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선회 및 미끄러운 노면에서 주행 안정성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량이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기 때문에 직진 안정성이 우수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직진을 하다가 이렇게 커브를 틀려고 그래요. 커브를 틀려고 하는데, 일단, 뒷바퀴 구동 방식. 앞에서는 뒷바퀴 구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뒷바퀴 구동 방식은 커브를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틀려고 하면은, 커브를 틀 때 앞바퀴는 핸들 틀어서 조향만 합니다. 그리고 밀고 가는 건 뭐죠? 뒷바퀴가 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미끄러운路面에서는 이렇게 커브를 틀 때 앞바퀴에, 좌우바퀴에 지면이 미끄러우니까 뭐예요? 마찰계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타이어 자체가 미끄러워요. 그러면 뒤에서 밀면은 앞에서 조향을 할 때 뒤에서 미는 힘에 의해 가지고 이게 차량이 돌아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커브 틀기가 쉽지가 않아요. 뒤에서 밀고 가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 앞바퀴 구동 방식은 뒤에서 밀는 게 아니고 뭐죠? 차량이 앞에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서 끌고 가요. 즉 차량이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기 때문에 앞에서 끌고 가니까 뒤에서 밀지 않죠. 그래서 앞에서 끄는 방향대로 어느 정도 조향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빙판길, 마찰계수가 낮거나 이런 빙판길 같은 데서는 이 앞바퀴 구동 방식이 직진성, 안정성, 조향 능력에 대해서 훨씬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뒷바퀴 구동 방식은 눈이 많이 오거나 빙판이 조금 얼고 그러면은 거의 한마디로 말해서 시내 나오면 거의 쥐약이에요. 그냥 막 사고 잘 납니다. 쭉쭉 미끄러져 가지고. 근데 앞바퀴 구동 방식은 상대적으로 그런 사고 날 확률이 좀 적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빙판길이나 이런 데서는, 자, 하여튼 앞바퀴 구동 방식은 차량이 뒤에서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앞바퀴에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빙판길이나 미끄러운路面에서 선회할 때 좀 주행 안정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점으로 뒷차축이 간단해요. 당연히 앞쪽에 다 있으니까 뒷차축이 간단하겠죠. 뭐 이 얘기는 뒷차축이 간단하다는 거는 앞차축이 복잡한 단점도 있겠죠. 자, 하여튼 뒷차축이 간단하고 차실내 혹은 화물 적재 공간을 넓힐 수 있다 그랬어요. 앞에서 얘기한 앞 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은 추진축 때문에 별로 안 좋았죠. 추진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실내 공간이라든가 이런 활용도가 적다 그랬는데, 앞 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은 앞쪽에 다 있잖아요. 모든 동력 전달 장치가. 그러니까 이 중간부터 뒤쪽은 굉장히 적재할 공간이 크고, 그리고 실내 공간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장점이 있으면 역시 단점도 있겠죠. 첫 번째, 앞차축의 구조가 당연히 복잡하겠죠. 왜?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에서는 앞바퀴는 동력이 전달 안 되니까 회전하는 조향장치만 있으면 돼요. 자, 근데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은 뭐예요? 조향뿐만 아니라 뭐죠? 동력까지 전달하니까, 자, 동력까지 전달하니까 훨씬 구조가 복잡하겠죠. 앞 타이어에 동력까지 전달하면서 회전까지 해야 되니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차축의 구조가 복잡해요. 자, 그 다음에 앞바퀴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서 조향 핸들 조작력이 크다 그랬어요. 커야 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당연히 뭐 앞에 모든 동력 전달 장치가 있으니까 앞차축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크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주행하면서 커브를 튼다. 커브를 틀면은 이렇게 커브를 틀면은 핸들을 돌리잖아요. 그걸 조향 핸들이라 그래요. 커브를 틀 때 핸들을 돌리면은 사실은 이 핸들을 돌리는 게 엄청나게 큰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타이어를 보통 몇백 킬로, 몇백 킬로 정도로 꾹 누르는데, 그거를 타이어를 여러분들이 강제로 돌리려고 해보세요. 위에서 몇백 킬로를 돌리는데 타이어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은 그거 안 돌아가요. 더구나 누르는 힘이 커질수록 타이어 돌리기는 쉽지가 않겠죠. 조향할 때. 물론 핸들 조향할 때는 순수하게 핸들 조향력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유압 동력을 이용해서 돌리긴 하지만, 하여튼 앞 타이어에 가해지는 하중이 크기 때문에 조향 핸들의 조작력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즉 핸들을 돌리기 위한 유압 동력, 즉 보조 동력이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바퀴의 마모가 뭐 당연히 커지겠죠. 왜? 앞바퀴로 구동을 하니까 구동을 해야 마찰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구동바퀴는 마찰력이, 타이어가 금방 닳아요. 왜? 마찰을 발생시키면서 구동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동륜이 아닌 타이어는 그냥 굴러만 가기 때문에 마찰을 안 하죠. 그래서 타이어 마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바퀴에, 구동바퀴이기 때문에 앞바퀴의 마모가 큽니다. 자, 대신 뒷바퀴 구동 방식은 뒷바퀴의 마모가 커지겠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고속으로 선회할 때 언더스티어링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스티어링이란 말은 조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커브 트는 거를 우리가 조향이라 그래요. 스티어링. 자, 고속으로 선회할 때 언더스티어링이라 그랬는데, 자, 선회를 하는데 언더스티어링이란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커브를 틀면 이렇게 커브를 틉니다. 커브를 틀면 어떻게 되죠? 핸들을 돌리겠죠. 핸들을 돌리면 타이어가
앞에 있는 타이어 두 개가 이렇게 어느 각도만큼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타이어가 돌아가면은 그 타이어로 돌아간 것만큼 지면의 마찰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회를 하게 돼요. 쭉 커브를 틀게 되는데, 이 언더스티어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언더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커브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 동심원으로 똑같이 돌아야 되는데, 이 언더스티어링은 이 원래 커브 반경이 점점 커진다는 뜻이에요. 점점 크게 돈다는 겁니다. 약간 밀리는 거, 바깥쪽으로 약간 밀린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속으로 선회할 때 언더스티어링은 커브 반경이, 선회 반경이 점점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리는 커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더스티어링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언덕길에서 발진 특성이 불리하다 그랬어요. 그건 당연하겠죠. 왜? 언덕길은 경사로죠. 그러면 결국 뭐죠? 앞바퀴로 언덕길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무게중심이 앞에서 뒤로 쏠리겠죠. 뒤로 쏠리니까 앞차축 무게가 가벼워지고 뒷차축 무게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근데 뒷바퀴 구동 방식이면 결국 뭐예요? 뒷바퀴 구동일 때는 축하중이 커지니까 구동력이 더 커져요. 왜? 구동력은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서 결정된다 그랬죠. 물론 엔진 성능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근데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은 어때요? 언덕으로 올라갈 때 무게가 뒤로 쏠리니까, 뒷차축으로 쏠리니까 앞바퀴 무게가 가벼워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앞바퀴로 구동하는데 결국 축하중이 줄어드니까 결국 구동력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덕길을 올라갈 때 발진 특성이 불리하다는 것은 결국 구동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자, 뒤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거, 뒤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은 결국 뭐예요? 엔진이 뒤에 있고 뒷바퀴로 구동하는 거니까 뭐죠?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 타입. 그래서 RR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자동차 그림은 안 넣었어요. 뭐, 굳이 안 넣어도 관계없겠죠? 뒤쪽에 엔진하고 뭐 동력 전달 장치가 뒤쪽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앞 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은 추진축이 하나가 있었어요. 앞바퀴에서 뒷바퀴 쪽으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추진축이 하나 있었습니다. 긴 추진축이. 근데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은 앞쪽에 다 있으니까 긴 추진축 필요 없었죠. 마찬가지로 뒤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도 어때요? 긴 추진축은 필요 없을 겁니다. 뒤쪽에 다 엔진하고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냥 뒤쪽에 엔진하고 모든 동력 전달 장치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과 동력 전달 장치 일체를 뒤쪽에 두고 뒷바퀴로 구동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것도 역시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자, 장점은 뭐죠? 앞차축의 구조가 간단해요. 뭐 당연하죠. 앞차축에 뭐 엔진도 없고 동력도 없으니까 앞바퀴는 그냥 조향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앞차축의 구조가 간단합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뭐예요? 뒷차축의 구조가 복잡하니까 뒷차축은 단점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하여튼 앞차축의 구조가 간단하고, 그리고 동력 전달 경로가 짧아요. 당연하죠. 뒤쪽에 엔진부터 해가지고 모든 동력 전달 장치가 있으니까 동력 전달 경로가 짧을 겁니다. 이 얘기는 앞 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에도 해당되겠죠. 자, 해당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언덕길에서의 출발이 용이해요. 이거는 결국 뭐죠? 축하중이 뒷바퀴가 크다는 뜻입니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은 결국 뭐죠? 언덕길을 올라갈 때는 무게중심이 뒤로 쏠린다 그랬죠? 근데 뒷바퀴로 구동을 하니까 뒷바퀴에 작용하는 축하중이 커지니까 결국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 의해서 구동력이 나오니까 결국 뒷바퀴 구동에서는 언덕길을 올라갈 때는 결국 뒷바퀴의 축하중이 커지니까 당연히 구동력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덕길에서의 출발이 용이하게 돼요. 단점은 뭐겠죠? 단점은 첫째, 엔진 냉각이 불리하다. 엔진이 다 뒤쪽에 있으니까 앞에 있으면 공기가 막 앞으로 들어오면서, 물론 순행식으로도 냉각을 하겠지만 공기가 들어오면서 그것도 냉각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엔진이 뒤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엔진 냉각이 불리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화물 적재 공간의 제한. 자, 이거는 뭐 승용차보다도 일반 트럭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런 차량. 자, 아무래도 뒤쪽에 다 있으니까 화물 적재 공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옆바람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앞차축보다는 뒷차축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무거울 확률이 많겠죠. 뒤쪽에 엔진부터 모든 동력 전달 장치가 뒤쪽에 있으니까 뒷차축보다는 앞차축이 아무래도 가벼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뒤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으로 막 직진 주행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굉장히 막 태풍같이 큰 바람이 분다고 생각을 해봐요. 옆에서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러면 뒤쪽이 움직일 확률이 많아요? 앞쪽이 움직이는 확률이 많아요? 흔들릴 확률이. 앞쪽이 아무래도 흔들릴 확률이 많겠죠. 왜? 앞쪽이 가벼우니까. 뒤쪽은 좀 무거우니까 좀 안정적인데
앞쪽이 가볍기 때문에 옆에서 바라보면 앞쪽이 약간 흔들릴 확률이 많을 겁니다. 자, 근데 뒤쪽이 좀 흔들리는 거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앞이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죠? 앞쪽은 조금 흔들리면 그게 조향이죠. 그 앞쪽 흔들려서 앞바퀴가 조금 흔들리면은 그 방향으로 차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바퀴가 많이 흔들리면은 직진 안정성이 불안하고 차가 똑바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뒤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은 옆바람에 대한 민감성으로 해서 그러한 굉장히 운전할 때 약간 불편한 바람이 굉장히 셀 때 그런 직진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앞바퀴의 안내력이 약하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앞에서 빙판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뒤에서 미는 것보다는 앞에서 끌고 가는 게 훨씬 안정성이 좋다 그랬죠?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뒷바퀴 구동이니까 자 미끄러운 노면에서 앞바퀴의 안내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자, 앞차축 뒷차축보다는 앞차축이 가벼워요. 왜? 뒤쪽에 무거운 게 다 있으니까 앞차축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직진을 하다가 커브를 튼다든가 뭐 그럴 때 보면은 핸들을 돌려서 커브가 이렇게 타이어가 돌아가면은 결국 그 타이어 돌아간 방향으로 차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타이어가 자 우리가 선회할 때 결국 선회하는 이유는 뭐죠? 앞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 축하중하고 마찰계에 의해서 지면의 마찰에 의해 가지고 이게 커브를 틀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앞차축의 무게가 가벼우니까 지면에서 마찰력이 적어요. 그럼 역시 조향할 때도 커브 틀 때도 역시 지면과의 마찰력이 아무래도 구동력이 상대적으로 구동은 아니지만 마찰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특히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마찰계수도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회할 때 좀 더 미끄러질 확률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속에서 선회할 때 오버스티어링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차량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그랬죠? 언더스티어링이 발생한다 그랬죠? 발생할 확률이 많다 그랬죠? 이거는 고속에서 선회할 때 뒤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에서는 고속에서 선회할 때 오버스티어링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오버는 뭐냐면은 우리가 조향을 할 때 핸들을 틀면 바퀴가 이렇게 딱 틀어져요. 돌아가죠. 옆으로 몇 도만큼. 그러면 이제 그 방향으로 차량이 이렇게 선회, 커브를 틀어야 되는데 오버는 뭐냐면 스티어링이 조향이라 그랬습니다. 선회, 조향을 하는데 오버, 과도하게 스티어링이 조향이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회전 방향보다 더 작게 회전 방향, 즉 회전 반경이 점점 좁아지도록 더 많이 꺾어서 조향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왜냐면 뒤에서 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뒤에서 밀기 때문에. 이 앞에서는 언더스티어링이라는 것에 얘기했고 그 다음 오버스티어링 얘기했지만 요거는 나중에 3장 좀 뒤쪽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설명에도 좀 개념은 조금 어렵지만 하여튼 뒤에 가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아마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고속에서 선회할 때 자 오버스티어링이 발생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방식으로 자 사륜구동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네 바퀴 모두 구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네 바퀴 구동이니까 4휠 드라이브 타입이라 그래요. 그래서 4WD 타입.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뭐 이런 뭐죠? 뭐 찝차라든가 뭐 RV차 같은 보면 뒤에 4WD라고 뭐 붙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사륜 구동이라는 뜻입니다. 사륜 구동. 네 바퀴로 구동하는 거. 그럼 결국 뭐예요? 엔진의 동력을 무조건 앞차축, 뒤차축 다 전달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엔진의 회전력을 네 바퀴에 모두 전달하여 구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사륜 구동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 뭐예요? 앞차축, 뒤차축.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앞뒤 바퀴로 동력을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엔진의 동력을 앞바퀴로 일부분, 뒷바퀴로 일부분 이렇게 동력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바퀴로 동력을 분배하기 위한 이 트랜스퍼 케이스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림을 보시죠. 자, 지금 요 모양만 보시면 요 이상한 장치가 밑에 하나 있는데 요거만 놓고 보면은 뭐죠? 요거는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입니다. 여기까지는. 자, 엔진, 클러치, 변속기, 자, 추진축, 종감속 기어, 차동장치, 자, 구동축, 그 다음 구동륜. 자, 요것만 놓고 보면은 앞엔진 뒷바퀴 방식이에요. 뒷바퀴 구동 방식이에요. 자, 그럼 뒷바퀴로는 구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바퀴로도 구동되기 위해서 앞바퀴로 무조건 동력을 하나 전달해주는 장치가 있으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 한번,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변속기가 이렇게 있어요. 엔진, 클러치, 변속기로 동력이 전달이 돼가지고, 자, 요 변속기에서의 일부분, 회전력의 일부분은 어떻게 돼요? 아까는 뒷바퀴로 전달하는 추진축으로 동력이 하나가 빠졌지만 이제 앞바퀴로 전달해주기 위해서 동력을 하나를 빼준다는 겁니다. 변속기 동력을.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 변속기에서 보니까 요 기어로 해서 여기 하나가 연결이 돼 있죠. 여기로 동력을 하나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여기서 동력을 빼줘서 요 축이 회전을 해요. 회전. 자, 그리고 여기서 기어 연결하는 게 여기서도 연결이 되고 여기서도 연결이 돼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기어 단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앞차축으로 동력이 전달되는 것도 단수가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보다는 요거는 좀 빨리 돌아가는 거, 요거는 좀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자, 하여튼 여기서 뭐예요? 변속기에서 추진축으로만 빼는 게 아니라 앞차축으로 동력을 빼기 위해서 요 변속기 축의 동력의 회전력을 이쪽으로 이렇게 빼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동력이 연달이 돼요. 요거 추진축하고 좀 비슷하죠? 길이는 짧지만. 자, 이렇게 동력을 빼주고, 그 다음 여기 뭐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 여기 또 뭐가 있죠? 종감속 기어가 또 하나 있죠? 여기 종감속 기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예요? 종감속 기어가 여기서는 돌아가는 회전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고, 차축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뭐죠? 종감속 기어가 이렇게 감속도 하지만 또 회전 방향을 직각으로 한번 바꿔주는 역할도 했죠, 여기서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차동장치, 그 다음 앞차축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자, 이러한 장치가 하나가 이런 장치가 추가로 더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뒤 바퀴로 동력을 분배하기 위한 트랜스퍼 케이스를 두고 있다 그랬는데 바로 이겁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해가지고 요걸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해요. 자, 동력을 변속기에서 빼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앞차축으로 똑같이 추진축 비슷하게 짧지만 추진축, 그 다음 뭐죠? 종감속 기어, 차동장치, 그리고 앞차축, 그 다음 타이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기존 동력 전달 장치 개념 알면은 요거 봐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사륜 구동도 있지만 뭐 이것도 사실 뭐 굳이 보면 장점 단점이 있겠죠. 제가 여기 노트에는 지금 넣지 않았지만 사륜 구동 장치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장점은 구동력을 높여주기 위한 게 가장 목적입니다. 이건 무조건 사륜 구동은 무조건 구동력이에요. 자, 우리가 뭐 앞바퀴 구동, 뒷바퀴 구동이다 그러면은 엔진 능력이 아무리 커도 소용없죠. 왜? 지면에서 낼 수 있는 구동력은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서 나오는 구동력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앞엔진 방식, 앞바퀴 구동 방식은 앞에서만 앞바퀴에 작용하는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서 구동력이 결정이 되고 뒷바퀴 구동 방식은 뒷차축에 작용하는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서 구동력이 발생하지만 사륜 구동 방식은 뭐예요? 앞뒤바퀴에서 모두 구동력을 발생하니까 결국 뭐예요? 앞차축에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 뒷차축의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 그 얘기는 뭐예요? 차량 전체의 무게 곱하기 마찰계수 개념으로 전체 구동력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륜 구동력은 이륜 구동에 비해서 당연히 구동력이 크겠죠. 그래서 사륜 구동의 장점은 당연히 구동력을 크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자, 일단 뭐죠?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 혹은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에 비해서 뭐예요? 동력 전달 장치가 추가로 더 들어가죠. 일단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리고 뭐죠? 구조도 복잡해져요. 당연히 무게가 무거워지고 구조가 복잡해지고 무거워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일단 뭐죠?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가격이 비싸지고 그리고 또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효율도 떨어질 겁니다. 연비도 떨어질 거예요. 연비도 떨어질 테고 아무래도 단점도 많습니다. 자,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륜 구동은 그런 연비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무거워지고 이런 단점보다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구동력을 높여. 즉 어떤 자동차에서죠, 뭐 찝차라든가 심지어는 뭐 크로스컨트리 차량 이런 거, 뭐 산악지대 같은 데 주행하고 하는 차량은 다 사륜 구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무게가 무거워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연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뭐죠? 구동력을 높여서 어디든지 웬만한 지역을 모두 웬만한 데를 다 갈 수 있도록 만들 목적으로 만든 게 사륜 구동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